시작하겠습니다.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까지 했어요. 욕구 사정의 방법. 첫 번째 지역사회 공개 토론회 장점, 단점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전문가 및 주요 정보 제공자 접근법. 요거는 이제 주요 정보 제공자. 요거는 이제 키맨이겠죠, 키맨. 우리 흔히 얘기해서 키 인포먼트라고도 하는데, 주요 정보 제공자는 지역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들로서 이제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지역의 통장 반장 또는 아파트 관리소장, 관리인, 아니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 아파트 동대표, 또 동네 가게 주인, 중요하죠. 예. 기관의 서비스 제공자, 그 다음에 인접 직종의 전문직 종사자, 또 지역 내의 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또한 관련 공직자, 이런 분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문가 및 주요 정보 제공자 접근법에 이 대부분 여러분들 지역사회복지론 거기하고 많이 이렇게 좀 흡사합니다. 그때 어차피 욕구 사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이 내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좀 추후에 여러분들이 이게 한번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근데 왜 사회복지조사론에 이게 나왔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및 주요 정보 제공자 접근법에서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일단은 가장 좋은 비용이 적게 든다. 그리고 표본 추출을 쉽게 선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실정을 꿰뚫고 있는 소수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면 오히려 지역 주민에 대한 직접 서베이보다도 질 높은 욕구 사정의 정보를 도출해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앞에 그 대상자들이, 정보 제공자들이 그 지역에서 그나마도 많이 움직이고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한두 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직접 서베이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여기에는 이게 필요하고 여기는 저게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를 더 많이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질 높은 욕구 사정의 정보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항상 단점이 있겠죠? 단점은 조사에 포함된 정보 제공자들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 수집될 정보의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편향성이 있겠죠. 예. 따라서 의도적 표집으로 인한 편향 현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단점은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면 서베이 하는 것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제 사회지표 분석이 있어요. 사회지표 분석은 개인의 집합체의 어떤 면에 대한 계량적 측정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소득 수준이라든지 빈곤 인구 비율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영아 사망률이라든지 주택 보급률, 그 다음에 범죄율, 공적 부조 수혜자, 이런 여러 가지 정보입니다. 그래서 사회지표 조사 방법은 이러한 지역사회의 기존 통계를 이용해서 그 지역의 욕구를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일정 인구가 생활하는 지역의 지역적, 생태적, 또 사회적, 경제적 및 인구적 특성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의 욕구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사회지표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회지표는 지리적인 범위에 따라 전국지표,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또는 특정 지역지표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특정 사회지표와 함께 필요로 하는 욕구 간의 인과관계보다는 관련성에 더 초점을 두는 조사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보급률, 공적부조 수혜자 수 혹은 실업률 등에 기초해서 그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지표 조사는 무엇보다도 조사가 객관적이고 신속하며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존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지 않은 경우에 이를 조사자가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했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과거의 사회지표가 상당 시간 지난 경우 미래의 서비스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가 있음을 염두에 둬야 된다. 사회지표는 뭐 통계치 얘기하는 거죠. 통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사회지표를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인구가 몇 명이고 또 빈곤 인구가 또 몇 명이고 실업률은 또 어떻게 되고 주택 보급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범죄율 같은 거, 소득 수준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지표 분석에 다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누구 이런 식으로 통계청 자료에 보면은 통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걸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통계청 모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사회지표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는 서베이. 욕구 사정의 방법이죠. 서베이는 뭐 여러분들 계속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서베이는 조사 대상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일부를 표본 추출이죠. 네. 요때 이제 또 한번 표본 추출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 몇 주 전에 표본 추출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다 까먹었죠? 근데 여기 또 나와요. 서베이는 조사 대상 전체를 대표하는 일부. 그 이제 표본이죠. 표본을 어떻게 얻어내냐,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예. 이것을 선정해서 이들로부터 뭐를 봤어요? 질문지 또는 면접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서베이 방법. 욕구조사에서 서베이는 지역사회의 일반 인구 또는 특정 표적 인구의 욕구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들 전체 인구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 추출을 선정해서 이들이 생각하거나 느끼는 욕구를 조사하여 조사 대상 전체의 욕구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의 욕구를 조사하기 위한 서베이는 지역 주민 전체를 모집단으로 둘 수도 있고 잠재적 클라이언트의 개념 가능성을 가진 특정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욕구조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설문조사는 크게 진단적 설문조사와 의견 설문조사로 나누어집니다. 진단적 설문조사는 개인 응답자가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욕구를 탐색하는 것으로 반구조화된 면접법이 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노인, 청소년 혹은 특정 부류의 인구 집단들이 개별적으로 필요로 하는 욕구의 내용을 조사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개인적 욕구 파악을 위해서는 숙련된 면접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견이나 태도를 조사하는 것으로 응답자 개인에 대한 질문보다는 지역사회에 대해 개인이 어떤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서베이의 장점은 뭡니까? 여기 장점이라고 따로 안 나왔네요. 실제적인 서비스 수혜자 혹은 잠정적인 수혜자가 인식하는 욕구를 직접 파악할 수 있고 표본 추출을 통해서 대상자 전체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단점은 뭡니까? 지역사회의 서베이의 단점은 돈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들고 우편 설문조사 방법보다는 이제 회수율이 높죠. 근데 우편 설문조사 방법 회수율이 낮으면 대표성을 위협받을 수 있겠죠. 서베이도 우편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편 조사 방법, 자기 기입식 방법에서 또한 지역사회의 기대감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서비스 이용자 조사가 있네요. 서비스 이용자 조사는 과거 혹은 현재의 서비스 이용자들을 조사함으로써 미래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추론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행하는 조사 방법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과 수량을 파악하고
구분하는 것이죠. 만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두 지역사회가 있다면 대상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표적 집단의 크기나 그들의 특성은 비교 지역사회 내의 표적 집단의 크기 및 특성과 유사할 것이라고 가정하게 됩니다. 이 접근 방법에서는 자료 수집이 주로 비교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사례 기록에 대한 2차 자료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연령, 성별, 거주 지역, 교육 수준, 소득 수준 등 일반적 사항들과 비교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제공한 서비스, 개입의 빈도, 접촉한 기관 혹은 클라이언트가 기관으로 방문하는 방법 등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대상 지역 사회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조사 연구가 신속하고 용이하게 이루어지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비강요적이라는 점이죠. 단점으로는 표적 집단 가운데서 이미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일부 사람들만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미 드러난 욕구에만 초점을 두게 되며 따라서 규범적 욕구를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 지역 사회 내의 서비스 제공을 파악하기 때문에 대상 지역의 서비스 제공 능력과 불일치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어 서비스 욕구의 수준이 과소평가되거나 현재 제공하는 방식이 대상 지역에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비교 지역 사회의 자료가 부정확한 기록 등의 이유로 또한 신뢰성이 결여될 수도 있어요. 다음 델파이 조사가 있습니다. 델파이 조사는 1948년 미국 랜드 연구소의 연구진에 의해서 개발된 것으로 위원회나 전문가 토론 또는 다른 형태의 집단 토론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왜곡된 의사 전달의 원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소수 인사에 의해서 토론 과정이 지배되는 현상. 막 거기서 목소리 크고 막 주도하려고 하는 사람 있죠. 예. 그 다음에 동료 집단의 견해에 따라야 한다는 압력. 내 생각은 이런데 동료 집단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얘기를 전달하기가 좀 어렵죠. 개성 차이와 참여자들 사이의 갈등, 권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에 공공연하게 반대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 등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안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델파이 기법은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견해를 유도하고 종합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직접 모이지 않습니다. 주로 우편이나 전자메일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게 주된 특징입니다. 좋죠? 다른 사람 영향도 안 받고 하기 때문에. 자, 델파이 기법의 기본 원칙은 첫 번째, 익명성으로 전문가와 참여자들은 익명성을 엄격하게 보장된 개인으로서 답변에 참여를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안 밝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한테 불이익이나 또 이상한 눈짓이 안 오는 그러한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익명성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반복성으로 개개인의 판단은 직계하여 몇 해에 걸쳐 참가한 모든 전문가들에게 다시 알려주고 이를 통해 사회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전의 판단을 수정할 수 있게 하며 세 번째로 통제된 환류로 질문지에 대한 응답을 요약 수치로 나타내어서 종합된 판단을 전문가와 참여자들에게 전달하며 네 번째, 응답에 대한 통계 처리를 개인들의 응답을 요약하여서 최빈수, 중위수 또는 평균 등 중앙 경향값, 4분 편차 등 산포도, 막대 그림표, 도수 다각화 등의 도수 분포의 형태로 제시하거나 다섯 번째, 전문가 합의를 통하여 예외는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 합의가 도출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 합의된 의견을 찾아내는 게 이 기법의 주요 목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델파이 조사는 한 문제를 이렇게 제시했을 때에 전문가들이나 거기에 참여자들이 각자 다양한 의견을 내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중에 많은 의견들을 다시금 또 보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의견은 이렇게 압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금 자신들의 의견을 내주세요.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합의점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기법을 델파이 기법, 델파이 조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사회복지 평가조사요. 아까까지는 욕구조사였는데 이제 평가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뿌듯하죠? 아닌가요? 네, 사회복지 평가조사는 사회복지 평가연구, 요거는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복지 실천 프로그램의 계획, 관리, 실행, 효과성, 효율성 및 활용성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과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서 행해지는 연구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평가 연구는 사회사업가들이 실천 현장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하는 사회복지 조사 연구와 같이 평가 역시 개념적으로 사회복지 상황과 문제들에 적용될 때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평가가 특정 조사 방법이라기보다는 조사 목적과 더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특정 조사 방법이나 조사 설계보다 조사 목적의 함의에 더 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평가는 왜 하냐? 평가 조사의 목적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실시 기간의 행정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원을 제공한 주체가 요구하는 요건의 충족, 클라이언트 서비스의 향상 혹은 프로그램 전달 체계의 효율성 증대와 같은 행정적 목적을 위해 평가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같은 외부 민간단체의 재정 지원을 획득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평가를 거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실시 기간의 행정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두 번째로 프로그램의 영향 또는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프로그램이 의도된 목표를 달성했는지가 1차적 관심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인지 수정 또는 폐지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론 개발을 목적으로 평가 조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사회과학 지식의 확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평가 조사를 행하는 것이죠. 프로그램 평가 방법에서부터 결과에 이르는 경로를 검토, 확인, 검증하게 됩니다. 검증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설들은 이론으로 발전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수정하는 데도 기여하게 되겠죠. 그래서 평가가 중요하다.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기준을 보게 된다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평가에 있어서 사회복지의 철학적 그리고 윤리적 기반에 부응하는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가치 또는 사회복지사가 추구하는 사회 변화에 대한 의지 등을 모두 담고 있는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사회복지학이 추구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목적에 부응하는 기준, 그리고 사회문제 또는 사회적 욕구에 대한 효과적인 응답을 위한 기준으로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한 기준은 첫 번째로 평가 기준들이 사회복지 가치에 우선적으로 적합한가 요거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프로그램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던 책임성의 시대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한 그 사회 또는 그 지역의 정치 경제적 조건에 부합하는 조건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사회 프로그램의 평가 기준을 위해서 사회복지적 가치와의 합치성과 정치 경제적 상황이라는 두 조건의 거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이 두 조건 사이에서의 거래는 상호 호혜적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적 가치만이 강조되다 보면 효율성 내지는 효과성이라는 프로그램의 경제성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될 것이며 정치 경제적 조건만이 강조되다 보면 적절성이나 평등성, 형평성에 큰 문제점을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가치의 실현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인 평등성과 경제적 가치를 대변하는 효율성 사이에 거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기준들 사이의 거래는 평등성, 적절성, 형평성, 그리고 효과성 사이에 적절하게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평가 조사의 유형. 평가조사는 그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먼저 분석 단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임상평가조사와 비임상평가조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임상평가조사는 특정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행해진 개입을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 단위가 개인이 됩니다. 자, 이에 반해서 비상임평가란 공통의 문제를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행해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부조 프로그램, 공공의료 프로그램, 방과 후 아동교육 프로그램 등과 같이 집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평가의 주체에 따라서 이제 내부 평가와 외부 평가가 있습니다. 내부 평가는 프로그램의 결정,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같은 조직체 내의 다른 구성원이 행하는 평가고, 외부 평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조직체가 아닌 대학 전문 교수, 조사 연구기관 등 제3자가 행하는 평가입니다. 두 가지의 방법이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신뢰성, 객관성,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이용 목적, 자율성 등을 감안해서 적절한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형성평가가 있고 총괄평가가 있습니다. 형성평가는 총괄평가는 프로그램 운영이 끝날 때 행해지는 평가죠. 그리고 평가의 결과를 성질이 비슷한 다른 프로그램, 상황 또는 대상에 대해서 일반화시키려는 것을 총괄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형성평가는 프로그램 운영 도중에 이루어지는 조사로서 계속되는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조사입니다. 자, 여기에는 흔히 프로그램 평가라고 하면 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이 되었는가, 효과가 있는가, 목적을 달성하였는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결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알맞는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총괄평가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형태의 연구 설계로는 공공회계와 비용, 편익 분석, 그리고 비용, 효과 분석 이런 것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성평가, 총괄평가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을 했는데, 아까 지금 보니까 평가의 주체에 따라서 이제 내부 평가, 외부 평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내부 평가는 만일 이제 내부 평가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 같은 조직체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거고, 외부 평가는 제3회, 제3자가 행하는 평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평가에서 만약 프로그램 평가자가 평가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일한 사람인 경우에 그 평가자를 내부 평가자라고 했습니다. 내부 평가자는 외부 평가자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데 프로그램 관련 정보 및 관계자들과 보다 자주 접촉할 수 있겠죠. 또한 평가 연구의 설계에서나 혹은 평가 결과의 해석에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부 평가자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애착이나 상급자와의 관계, 자신의 승진 등을 고려하게 됨에 따라 평가에서 어떻게 해요? 외부 평가자에 비해서는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독립적이지 못한 그러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외부 평가자라고 해서 절대로 주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만은 없죠. 외부 평가자가 양질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자와 프로그래머 간의 관계의 질적인 면과 이러한 것에 근거하여 평가자가 프로그램 운영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여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관성이 개입할 여지는 충분하죠. 또한 외부 평가자라고 해서 항상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해서는 조금 곤란하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의 재정 지원 주체가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자 한다면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 아주 객관적이고 훌륭한 평가 연구라 하더라도 그 연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이 혹시라도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에 어떤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프로그램 관계자들은 심한 반발을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아마도 이러한 현상들은 프로그램 관계자들 또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위해 나름대로 어렵게 재원을 끌어모아야 하기 때문이고 보다 많은 재정적 지원을 통해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평가 결과는 바로 개선의 기회보다는 현실적으로 재정의 중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프로그램 관계자들이 재정 상태를 증진시켜서 자신의 일자리를 보존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봅니다. 자, 이 두 가지 관점 모두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조사의 유형, 내부 평가, 외부 평가, 그 다음에 연구 목적에 따라서는 이제 형성 평가, 그 다음에 총괄 평가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으로 해서 11장 사회복지 평가, 욕구조사와 평가조사 마치겠습니다. 레포트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의 큰 변별력이었기 때문에 레포트 제출이 좀 중요한 여러분들의 성적에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뭐 여러 교재라든지 이런 거를 정리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양식적으로 여러분들 책 한 번도 안 읽어봤죠? 사실 저도 책 읽기 힘들어요. 근데 한번 이 책을 읽고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 느낀 거 그런 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배려라는 건데 요거는 저도 한번 읽어보고 상당히 많이 좀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 남을 어떤 식으로 배려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사회복지 여러분들 배우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읽어보셔야 될 그런 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했고요. 아마 미리 예전부터 읽었던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독후감 그리고 자신의 느낌 그런 거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 앞에 겉표지는 뭐 어차피 형식적인 표지니까 그거 외에 A4 2장 그러니까 앞에 것까지 해서 A4 3장 정도의 분량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아도 상관없어요. 많은 건 상관없어요. 작은 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 배려라는 책 여러분들이 없으면은 한두 분 이렇게 구매를 하셔갖고 구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도 한번 두고 또 자녀들도 읽게 해주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교재 책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포트 과제 제출은 저는 이걸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쉽죠?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일주일 동안 잘 계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